휘트모어 연회장은 얼음과 별빛으로 만들어진 왕국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300개의 촛불이 서리 문양으로 칠해진 거울에 빛을 던졌고 거울은 그 빛을 붙잡아 배가시켜 전체 공간이 겨울 마법처럼 반짝이는 듯 보였다. 조지아나 페어팩스는 대리석 기둥 옆에 홀로 서서 멀리 벽에 걸린 거대한 화려한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노소의 장치들은 각 톱니바퀴가 거스를 수 없는 정밀함으로 돌아갔고 커플들은 전통적인 자정 왈츠를 위해 광택나는 무도회장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구석에서 부드럽게 연주하며 런던 사교계의 1849년을 맞이할 춤의 시작 신호를 기다리는 오케스트라 위로 울려 퍼졌다. 그녀의 장밋빛 분홍색 드레스는 그날 저녁 옷을 입을 때는 무척 아름다워 보였다. 하녀는 그 비단이 그녀의 안색을 얼마나 돋보이게 하는지, 보디스의 수놓인 작은 진주들이 이슬방울처럼 어떻게 빛을 받는지 감탄했었다. 하지만 지금 조지아나는 자신의 화려함이 눈에 띄게 느껴졌다. 방 안의 다른 모든 숙녀들은 신사 옆에 서서 시계가 12시를 칠 때 전통이 요구하는 키스를 기대하며 서로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살짝 떨렸고 안에 황금빛 액체가 촛불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잔을 더 꽉 쥐고 심장이 분명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큼 세게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해 보이려 애썼다. 애쉬포드 공작 세바스찬 웬트워스는 천장에서 바닥까지 상록수 화환이 드리워진 창가 근처 무도회장 건너편에 서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엮인 은색 리본이 머리 위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그녀에게 언젠가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미래는 계약과 명예, 그리고 전장에서 목숨을 구해준 이들에게 군인들이 지는 빚으로 묶여 있다라고 말해준 그날부터 그녀의 꿈에 나타났던 그 얼음처럼 푸른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7살이었고 세바스찬은 14살로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주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가정교사의 치마 뒤에서 그를 지켜보며 그가 본 가장 잘생긴 소년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도 검은 머리에 진지한 표정, 겨울 하늘빛 눈을 가진 소년이었다. 이제 그 눈이 붐비는 무도회장 너머로 그녀의 눈을 붙잡고 있었고 시계의 분침은 12시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28살의 미망인 에멀라인 대쉬우드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가들이 담아내려 애쓰는 종류의 것으로 검은 곱슬머리와 흰 피부, 그리고 이 거리에서도 조지아나가 볼 수 있을 만큼 미소로 휘어진 붉은 입술을 가졌다. 에멀라인 부인이 세바스찬의 팔짱을 끼고 도착한 순간부터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그 속삭임은 겨울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무도회장을 휩쓸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조지아나 페어팩스 양이 애쉬포드 공작과 약혼했다는 것, 결혼식이 6주 후인 2월로 정해졌다는 것, 그녀의 세례식 때 서명된 혼인계약서가 신 앞에서 한 어떤 서약만큼이나 그들을 확실히 묶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지아나는 턱을 치켜들고 세바스찬의 시선을 마주했다. 마치 익사하는 듯한 느낌으로 가슴이 조여왔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에멀라인 부인을 향해 살짝 몸을 돌리는 것을,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그때 시계가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 소리는 무도회장에 울려 퍼졌고 오케스트라는 자정 왈츠의 서곡을 웅장하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커플들은 비단과 양모가 스치는 소리와 함께 무도회장 바닥에서 하나가 되었고 세바스찬은 에멀라인 부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4, 5, 6. 조지아나는 종소리 하나하나를 세었다. 숫자에 집중하면 비명을 지르지 않을 것이고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런던 최고의 인사 300명이 그녀의 굴욕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이 광택나는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7, 8.
9. 세바스찬의 입술이 에멀라인의 입술에 닿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조지아나의 눈을 붙잡고 있었다. 수집가의 판에 박힌 나비처럼 그녀를 꼼짝 못하게 고정시켰고 그녀는 모든 본능이 도망치라고 비명을 지름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11, 12. 마지막 종소리가 울린 후에도 키스는 2초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세바스찬은 에멀라인 부인을 놓아주고 신중한 발걸음으로 무도회장 바닥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 그의 야회복은 완벽했고 크라바트는 정교하게 매여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조각된 대리석처럼 무표정했다. 조지아나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 샴페인이 잔 가장자리를 넘어 장갑 낀 손가락 위로 넘쳐 흘렀다. 군중은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를 위해 길을 열었다. 숙녀들은 치마를 뒤로 물렸고 신사들은 옆으로 비켜섰다. 속삭임은 바다처럼 조지아나의 귀를 가득 채우는 함성으로 커졌다. 봤어요. 그가 내내 그녀를 쳐다봤어요. 불쌍한 조지아나 양, 그런 굴욕을 당한 후에 남자와 결혼해야 하다니 상상해보세요. 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녀는 세바스찬이 다가와 그녀 앞에 멈춰 서서 그 속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겨울 눈으로 내려다볼 때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계약은 유효하오. 그는 1월 바람처럼 평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계획대로 결혼하오. 이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소. 그 말들은 돌처럼 그녀를 내리쳤고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쓰며 물었다. 그렇다면 왜 각하, 왜 공개적으로 이런 짓을 하십니까? 그녀 자신의 귀에도 그 목소리는 어른들의 잔인함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리둥절하고 상처받은 아이처럼 들렸다. 세바스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우리 약혼의 조건을 당신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나서 갈비뼈 사이를 파고드는 칼처럼 나는 이름과 의무뿐인 남편이 될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소. 조지아나는 가슴 속 무언가가 얼어붙은 연못 위에 얼음처럼 깨지는 것을 느꼈고 그 균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22년간의 몸가짐과 품위 훈련이 그녀를 똑바로 서게 했고 그녀의 세상이 기울고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로 재형성되는 동안에도 얼굴을 침착하게 유지하게 했다. 그녀는 물론 알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이 애정보다는 의무의 결혼이라는 것을. 세바스찬이 소설 속 구혼자들처럼 그녀에게 구애하거나 시를 쓰거나 꽃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희망했었다. 오, 얼마나 어리석게 희망했었던가.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중, 함께 삶을 꾸려나갈 어떤 기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는 그녀 앞에 서서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바로 지금도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무도회장 건너편에서 지켜보는 아름다운 미망인에게 속해 있다고 선언했다. 조지아나는 자신의 미래가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한 고독의 사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완벽한 명료함으로 이해했다. 음악은 계속되었고 커플들은 왈츠를 추며 빙빙 돌았다. 그들의 얼굴은 움직임과 조지아나가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눈물 때문에 흐릿했다. 그녀는 자신과 세바스찬이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서 축하의 바다에 떠있는 비참함의 섬처럼 완전히 정지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미워하는지,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받을 만한 무슨 짓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그 질문들을 이빨 뒤에 가두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구걸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여자를 키스하면서 마치 그 이미지를 그녀의 영혼에 낙인 찍으려는 듯 그녀의 눈을 쳐다본 남자에게서 친절의 부스러기를 애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아주 약간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완벽히 이해합니다, 각하. 그리고 나서 그의 북극 같은 시선 아래 한순간도 더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테라스로 이어지는 문으로 걸어갔다. 각 걸음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으며 척추는 검날처럼 꼿꼿했다.
그녀는 300명의 손님들의 시선이 등 뒤에 박히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동정이 마치 그녀의 치마를 붙잡고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밖에 차가운 공기가 축복처럼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그녀는 그 공기를 들이마셨다. 돌 난간에 기대어 어둠 속으로 뻗어나간 설이 덮인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연 회장이 빛과 음악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세바스찬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시 에멀라인 부인과 함께 서서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조지아나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이유로 방금 다른 인간을 파괴하지 않은 척하고 있을 터였다. 계약은 유효하오라고 그는 말했었다. 그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아버지의 서명이 그녀를 쇠사슬처럼 묶고 있었고 결혼 지참금 계약이 그녀가 걷기도 전에 작성되었으며 명예와 의무가 이 결혼이 조롱거리이자 오렌지꽃과 레이스로 치장한 사업 거래일지라도 진행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6주, 그녀는 생각했다. 6주 후면 그녀는 애쉬포드 공작 부인이 되고 온 런던 사교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선언한 남자에게 평생을 묶이게 된다. 미래는 봄의 약속 없이 끝없는 겨울밤처럼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서 몇 시에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매혹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애쉬포드 하우스는 회색 1월 하늘을 배경으로 마치 고딕 소설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어두운 돌과 좁은 창문들, 그리고 구름을 향해 고발하는 손가락처럼 솟아오른 굴뚝들이 그랬다. 조지아나는 입구홀에 트렁크가 산더미처럼 쌓인 채 서서 혹시 단테가 언급하는 것을 잊은 지옥의 어느 권역으로 떨어진 것은 아닌지 의아해했다. 세바스찬의 할머니인 애쉬포드 대공비는 그 재앙 같았던 무도회삼 주후에 페어팩스 저택에 나타나 반박의 여지가 없는 선언을 했다. 약혼한 커플은 조지아나가 집안의 방식과 공작 부인으로서의 미래 의무를 배울 수 있도록 결혼식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대공비는 메가먹이를 노려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덧붙였다. 내 손자는 예식 전에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해. 조지아나의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항의했지만 대공비는 그저 거만한 눈썹 하나를 치켜들었을 뿐이고 몇 시간 안에 조지아나는 거대한 자코비안 양식의 저택 2층에 있는 방에 안치되었다. 그 방들은 옅은 푸른색과 은사액으로 장식되어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다웠지만 똑같이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우아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침대는 비단으로 덮여 있었고 책상은 자개로 상감되어 있었으며 창문에는 아마 대부분의 가정이 1년에 버는 것보다 더 비싼 다마스크 처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끔찍한 매혹으로 조지아나의 주의를 끈 것은 그녀의 침대 맞은편 벽에 있는 문이었다. 어두운 조각된 오크 문에 달린 노소의 손잡이는 그녀가 돌려보려 해도 돌아가지 않았고 반대편에서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말해주지 않아도 그 문 너머에 세바스찬의 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공비는 첫날 저녁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내 손자는 바보지만 천성이 잔인하지는 않단다. 그 아이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지. 네가 용기만 있다면 그것을 고쳐줄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게다. 그리고 그녀는 횡하니 나가버렸고 조지아나는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며 자신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속해 있다고 선언한 남자와 잠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일 밤 잠들 미래를 홀로 생각하게 되었다. 첫 주는 공포와 조심스러운 회피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조지아나는 마치 죄수가 감방벽을 지도에 그리듯 애쉬포드 하우스의 미로 같은 복도를 익혔다. 홀랜드 천으로 덮인 무도회장,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온실, 피아노 포르테가 먼지를 뒤집어 쓴 음악실, 그리고 마침내 3층의 탑에 자리 잡은 도서관을 발견했다. 그곳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둘러싸인 원형의 방이었고 아무도 없을 때도 항상 불이 타오르는 듯한
벽난로의 불빛에 가죽책 등이 빛나고 있었다. 높은 창문 밖으로는 이제 눈으로 덮인 정원이 보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하얀 땅 위에 검은 무늬를 새기고 있었다. 조지아나는 오후를 그곳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부분적으로는 도서관이 집 전체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방이었기 때문이고, 애쉬포드 하우스의 나머지 부분은 무덤처럼 차가웠지만 벽난로는 쾌활하게 타닥거렸다. 또 부분적으로는 그곳에서 세바스찬과 마주친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는 책이나 학문 또는 위안이 될 만한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생각을 피하기 위해 소설을 읽었고,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 시를 읽었으며, 공작 부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질 의무에 대해 유용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지 경영에 관한 논문을 읽었다. 도서관에서 5번째 날이 되던 날, 그녀는 책상을 발견했다. 호두나무로 만들어지고 노소에 장식이 달린 거대한 가구로 낮 동안 빛이 비칠 창가에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부드러운 나무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공작이 이런 책상에서 어떤 서신을 처리할지 궁금해했다. 중앙 서랍은 당길 때 약간 걸렸고 빈 종이와 봉인용 왁스 막대기 외에는 흥미로운 것이 없었다. 하지만 다시 닫았을 때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책상 옆에서 숨겨진 칸이 튀어나왔다. 책 한 권 크기 정도의 공간으로 녹색 벨벳으로 안감이 처리되어 있었고 리본으로 묶인 편지 묶음과 금박 액자에 담긴 작은 초상화가 들어 있었다. 조지아나는 그 칸을 닫아야 한다는 것, 걸어가서 이 비밀 장소를 발견했다는 것을 잊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손은 저절로 움직여 먼저 초상화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아마도 23살이나 24살쯤 되었을 젊은 세바스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팔은 비범한 아름다움을 지닌 소녀를 감싸고 있었고 검은 곱슬머리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으며 눈은 웃음으로 빛나고 그녀의 얼굴은 명백한 숭배의 표정으로 그를 향해 기울어져 있어 조지아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뒷면에는 세바스찬과 엘라이자, 영원히 1843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조지아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초상화를 내려놓고 편지를 향해 손을 뻗어 매듭을 더듬거리는 손가락으로 리본을 풀었다. 필체는 대담하고 열정적이었는데 그녀가 본 적은 없지만 세바스찬의 필체라고 짐작했다. 단어들은 그녀를 얼굴 붉히게 할 만큼 강렬하게 페이지에서 튀어나왔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안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세고 있소. 떨어져 있는 매 순간이 고문이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숨길 필요 없이 신과 사회 앞에서 서로를 주장할 수 있는 날을 꿈꾸오. 편지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고 수십 통에 달했으며 2년에 걸쳐 쓰인 것으로 보였다. 조지아나는 가슴에 점점 더 큰 통증을 느끼며 그것들을 읽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바스찬 웬트워스가 깊은 감정, 시, 열정, 헌신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그녀에게는 아니었고 결코 그녀에게는 아니었다. 묶음에서 가장 최근의 편지는 달랐다. 필체는 여성스럽고 우아했으며 공작 각학계로 시작하여 정중한 언어로 포장된 위협이 뒤따랐다. 저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저는 엘라이자의 죽음과 그 안에서 당신의 역할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스캔들은 우리 두 가문을 모두 파멸시키겠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슬픔이 저를 무모하게 만들었고 당신은 제게서 앗아간 것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명은 간단히 이였지만 이는 세바스찬의 열정적인 선언에 나오는 이와는 분명히 달랐다. 조지아나는 일관된 그림을 형성하기를 거부하는 퍼즐 조각들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해하려 너무 몰두한 나머지 탑 계단에서 나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고 문이 열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으며 세바스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침묵을 가르기 전까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건 사적인 물건들이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돌렸고 편지들은 그녀의 무릎에서 바닥으로 흩어졌으며 초상화는 손에 꽉 쥔 채였다. 세바스찬은 여전히 승마복 차림으로 문간에 서 있었고 그의 검은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분노인지 고통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엿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칸이 우연히 열렸고 읽지 말았어야 했는데. 알아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세바스찬은 이미 긴 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 비난, 그리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에 대비했다. 대신 그는 책장에 내장된 음료 수납장 앞에 멈춰 서서 위스키 한 병과 잔 2개를 꺼내 각각 넉넉하게 따르고는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의 손은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지만 조지아나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 얼음에 간 균열을 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잔을 받았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어지러웠다. 세바스찬은 위스키의 절반을 한 번에 들이켰고 그녀가 여전히 들고 있는 초상화를 보며 자갈처럼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 그렇지 않았어?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지만 조지아나는 어쨌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세바스찬은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다. 원형의 방 전체를 채우는 듯한 쓴웃음이었고 책과 창문, 그리고 선반 사이에 걸린 엄격한 웬트워스 조상들의 초상화에 반사되었다. 사랑은 무기요, 조지아나 양, 그가 말했다.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하지.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워 그의 29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했다. 조지아나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렇다면 왜 에멀라인 부인에게 키스하셨나요? 사랑이 그렇게 위험하다면은요. 세바스찬은 위스키를 다 마시고 또 한 잔을 따랐다. 그의 움직임은 통제되었지만 턱은 굳어 있었다. 그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의 말은 마치 그가 보통 잠가두는 깊은 곳에서 끌어내는 것처럼 천천히 나왔다. 어떤 빚은 결코 갚을 수 없기 때문이요. 그가 말했다. 엘라이자는 나 때문에 죽었소. 에멀라인의 증오는 당연한 것이요. 조지아나는 자신의 잔을 내려놓았다. 이 대화를 위해 모든 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스키는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놀랄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병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카카. 분명히 아시잖아요. 세바스찬은 그녀가 애쉬포드 하우스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정말로 쳐다보기 위해 몸을 돌렸고 그녀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나를 변호하겠다고? 그가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짓 이후에. 조지아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을 이해하려는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무언가 바뀌었다. 침묵의 질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세바스찬은 불가의 가죽 의자 중 하나로 이동하며 그녀에게 다른 의자를 가리켰다. 창밖에는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눈송이들은 불빛을 받아 지나가며 반짝였다. 조지아나는 여전히 초상화를 손에 든 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세바스찬은 불꽃을 응시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고 더듬거렸지만 말이 빨라지면서 힘을 얻었다. 엘라이자는 에멀라인의 여동생이었소. 그가 말했다. 4살 어렸지. 그녀는 빛과 기쁨, 아름다움 그 자체였소. 내가 23살, 그녀가 18살 때 시골 무도회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를 사랑했소. 우리는 비밀리에 교제했소. 그녀의 부모는 이미 그들의 빚을 갚아줄 늙은 백작과의 혼담을 정해놓았고 나는 당신이 아직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당신과 약속된 몸이었기 때문이요. 우리는 정원의 숨겨진 구석에서 만나고 매수된 하인을 통해 편지를 교환하며 우리 둘 다를 의무에서 해방시켜줄 도피를 계획하며 우리가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했소.
그는 위스키를 더 마시기 위해 멈췄고 조지아나는 그가 잔을 내릴 때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다. 6년 전 그는 계속했다. 우리는 그녀 아버지의 영지에 있는 정자에서 자정에 만나기로 약속했소. 바로 그날 밤 그레트나 그린으로 도망칠 작정이었지.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엘라이자는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소. 할 수 없다고, 가족에게 스캔들을 안겨줄 수 없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는 멈추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숨을 쉬었다. 나는 그녀가 옳다고, 기다리자고, 다른 방법을 찾자고 말했소. 그녀는 내가 그녀를 배신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소. 모든 것을 걸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지. 그리고는 갑자기 몰아친 폭풍 속으로 뛰쳐나갔소. 망토나 모자도 없이. 내가 그녀를 따라잡았을 때는 그녀는 진흙 속에 쓰러져 있었소. 흠뻑 젖고 떨면서. 세바스찬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사실을 낭송하는 것처럼 평탄하고 감정이 없어졌다. 내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가 말했다. 이미 손쓸 수 없었소. 이틀 안에 열이 올랐고 일주일 안에 그녀는 죽었소.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녀는 나의 비겁함을 저주했소. 내가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내가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지. 조지아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가 아닌 비극에 대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는 이 부서진 남자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리고 에멀라인 부인은요? 세바스찬의 웃음은 다시 씁쓸했다. 에멀라인은 도피를 부추겼소. 그가 말했다.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엘라이자의 부재를 덮어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녀의 동생이 죽었을 때 그녀는 비난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소.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녀는 그 이후로 계속 그것을 빌미로 나를 잡고 있소. 도피 계획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것은 실제로 우리 두 가문을 모두 망하게 할 것이오. 그런 행동을 허용한 대쉬우드 가문과 혼인 계약을 깨려 한 웬트워스 가문을. 자정의 키스는 계속 침묵을 지키는 대가였소. 나의 사적인 죄책감에 걸맞은 공개적인 굴욕이었지. 조지아나는 의자 사이의 작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초상화를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기울여 세바스찬의 얼굴을 살폈다.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제 감정을 희생해서라도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 하셨던 거군요. 세바스찬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 얼음처럼 푸른 눈에서 진정한 감정, 후회와 수치심, 그리고 희망일지도 모를 무언가를 보았다. 처음부터 조건을 명확히 했다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름과 재산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게 했다면 당신은 내가 채울 수 없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찾을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그는 시선을 돌렸고 턱이 움직였다. 이제 보니 나는 불필요한 고통만 주었을 뿐이오. 그 점에 대해 미안하오. 그 사과는 여전히 밖에서 내리는 눈송이처럼 연약하게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조지아나는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상처의 단단한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마침내 여기에 정직함이 있었고 잔인함 이면에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가 한 일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주었다. 바로 이해였다.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벽난로는 타닥거리고 눈은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조지아나가 말했다. 그녀에 대해, 엘라이자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녀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이 그녀를 웃게 했는지. 세바스찬은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덧붙였다. 제가 그녀의 기억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한다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세바스찬은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다가 점차 편안해지면서 야생화와 시를 사랑하고 답답한 노부인들을 흉내내어 누구든 웃게 할 수 있었으며 이탈리아로 여행 가서 그림을 배우는 것을 꿈꾸었던 소녀에 대해 묘사했다. 조지아나는 듣고 질문을 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른 여자를 키스하며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던 차가운 공작 세바스찬이 슬픔과 사랑, 그리고 끔찍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남자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 어쩌면 시간과 인내, 그리고 이해가 주어진다면 결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던 비극에 대한 속죄로 그저 존재하는 대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는 남자였다. 온실은 정식 정원의 맨 끝에 서 있었다. 마치 온통 유리와 빛으로 만들어진 궁전처럼 그 판유리들은 약한 2월의 햇살을 받아 마법 같은 것으로 변화시켰다. 조지아나는 애쉬포드 하우스 외서의 10번째 아침, 앙상한 장미 덤불과 해골 같은 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자갈길을 따라가다가 우연히 이 예기치 않은 에덴을 발견했다. 밖은 서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영원히 사는 곳이었다. 그녀는 입구에서 잠시 서 있었고 그녀의 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구름을 만들었다. 유리 너머로 세바스찬이 난초들 사이를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의 코트는 벗어 던져졌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으며 특정 꽃을 살피려 몸을 굽힐 때 그의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가로질렀다. 그는 그녀가 알던 굳은 공작과는 너무나 달라 보여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그녀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온기가 벽처럼 그녀를 덮쳤고 습한 공기는 흙과 자라나는 것들의 향기로 가득했다. 이국적인 꽃들이 보라색, 분홍색, 흰색, 노란색으로 무성하게 피어 있었고 조심스럽게 줄지어 배열되어 살아있는 색의 갤러리를 만들고 있었다. 세바스찬은 문소리에 고개를 들고 얼어붙었다. 한 손에는 모종삽을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조지아나는 이 사적인 성격에 침입한 것처럼 느껴졌고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정원 가꾸기를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모종삽을 내려놓고 일어서며 손에서 흙을 털었다. 너무 길게 이어진 침묵 후에 그는 대답했다. 6년 전에 이 장소를 지었소. 그리고 마치 그 말이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 덧붙였다. 엘라이자를 위해서. 그녀는 꽃을 사랑했지. 조지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가 밀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혼자 계시는 게 좋으세요? 세바스찬은 그녀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보더니 난초 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있어도 좋소. 그렇게 결혼식 전사 주 동안의 패턴이 시작되었다. 조지아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온실에서 세바스찬과 함께 했다. 처음에는 그가 일하는 동안 문 근처 벤치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이 섬세한 꽃들 사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만족했다. 점차 날이 지나면서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식물들의 관리와 기원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예상치 못한 인내심으로 대답하며 난초는 재배하기 어렵고 변덕스럽고 까다로우며 빛과 물, 온도의 정확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꽃이 피면 그 노력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읽고 있는 책이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사회의 터무니없는 규칙에 대해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세바스찬은 가끔 미소를 지었고 그의 입가의 작은 움직임은 그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어 그를 더 젊고 덜 부담스러워 보이게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영지 회계에 대해 묻자 그는 1시간 동안 임차 농장과 투자 관리에 대한 복잡성을 설명하며 그녀의 질문을 예상했던 경멸 대신 진지하게 다루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것, 그의 논리적이고 철저한 사고방식을 즐기고 있다는 것, 그가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잊고 그냥 친구에게 하듯 그녀에게 말하는 드문 순간들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실은 차가운 복도와 엄격한 초상화가 있는 애쉬포드 하우스와는 분리된 세계, 겨울 한가운데 있는 따뜻한 생명의 주머니가 되었다. 조지아나는 아침이 되어 이 유리 선격으로 탈출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세바스찬은 그녀를 굴욕시킨 공작이 아니라 단지 식물 키우기를 사랑하고 아마도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 때 움찔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결혼식 3주 전, 그녀는 그가 특정 난초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연분홍색 꽃잎의 보라색 중심부를 가진 완벽하게 형성되어 가슴 아프도록 사랑스러운 꽃이었다. 그녀는 그가 말하기 전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았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요. 세바스찬이 감정이 격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조지아나는 침묵을 지키며 그가 슬픔의 순간을 갖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때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여 꼼짝 못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꽃을 잘라내어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손바닥에 소중히 들고 그녀가 지켜보고 있는 곳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을 향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다다랐을 때 그는 난초를 들어 그녀의 망토에 조심스럽게 꽂아 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옷감을 통해 그녀의 쇄골을 스쳤고 그 짧은 접촉은 타는 듯했다. 엘라이자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았소.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목 근처에 있었고 어두운 녹색 양모에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꽃을 조정하고 있었다. 그녀라면 당신에게서도 즉시 그것을 보았을 거요. 조지아나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고 뺨에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경건한 손가락으로 난초를 만지며 이 선물, 이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 비교의 영광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지만요. 세바스찬의 손은 떨어져 나갔지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음처럼 푸른 눈에 금빛 반점이 보였고 그가 말할 때 턱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당신은 그녀보다 강하오. 강함은 그 자체로 일종의 아름다움이요.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한 첫 칭찬이었고 그가 그녀를 보고 감탄할 만한 무언가를 본 첫 순간이었다. 조지아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연약하고 새로운 것이 설레는 것을 느꼈고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기 두려웠다. 그들은 난초와 습한 온기, 그리고 관가의 시스템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 둘러싸여 잠시 동안 서 있었다. 그때 세바스찬이 헛기침을 하고 뒤로 물러섰고 마법은 깨졌다. 하지만 난초는 그녀의 망토에 꽂힌 채 남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유형의 증거였다. 그날 오후 조지아나는 방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침대 옆 물에 꽂아둔 난초를 만졌다. 그녀는 생각에 너무 잠겨 있어서 하녀가 뛰어들어와 에멀라인 대시우드 부인이 도착해서 공작을 만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알릴 때까지 아래층의 소란을 듣지 못했다. 조지아나의 첫 본능은 숨어있는 것, 세바스찬이 증인 없이 그의 옛사랑의 언니를 상대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날 아침 온실에서의 그의 얼굴, 그가 난초를 그녀의 망토에 꽂아줄 때 그녀를 보던 방식을 떠올렸고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계단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녀가 정식 응접실에 도착했을 때 세바스찬은 벽난로 앞에 굳은 차에 서 있었고 에멀라인 부인은 바닥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로 뒤틀려 있었다. 그들 둘 다 에멀라인이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할 때 문간의 조지아나를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희생한 모든 것, 당신이 엘라이자의 기억에 빚진 모든 것 이후에 나를 그냥 내칠 수는 없어요. 세바스찬의 목소리는 낮고 통제되었지만 조지아나는 그 이면의 긴장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당신이 요구한 대로 했소. 무도회에서 당신에게 키스했고 내 약혼녀를 공개적으로 굴욕시켰소. 빚은 갚았소. 에멀라인은 그를 마주보며 빙글 돌았고 그녀의 비단 치마가 바스락거렸다. 그녀의 웃음은 씁쓸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게 내 진짜 조건이에요.
결혼 후에 나를 당신의 정부로 들여요. 영지 안에 집을 마련해주고 넉넉한 수당, 당신의 동반자로서 사교계에 출입할 기회를 줘요. 엘라이자가 원했을 거예요. 내가 보살핌 받는 것을. 조지아나는 그 말들을 타격처럼 느꼈고 새로 찾은 희망이 재로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세바스찬의 얼굴을 보았고 수용이 아니라 고뇌를 보았다. 죄책감과 커져가는 저항 사이에 갇힌 그를 보았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방으로 들어서며 분명하게 말했다. 그건 사랑하는 언니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런 요구로 그녀의 기억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세바스찬과 에멀라인 둘 다 그녀를 쳐다보았다. 에멀라인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바뀌었고 세바스찬의 표정은 경이로움 같은 것을 보였다. 조지아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계속했다. 당신은 엘라이자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에멀라인 부인. 그랬다면 그녀의 죽음을 자신의 안락을 사기 위한 화폐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멀라인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녀는 씩씩거렸다. 네가 감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말하다니. 넌 사랑이나 상실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넌 그저 가족의 편의를 위해 시집가는 계집애일 뿐이야. 조지아나는 턱을 치켜들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어지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않고 에멀라인의 시선을 마주했다. 사랑은 비극에 대해 끝없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진정으로 엘라이자의 행복을 바랐던 언니라면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평화를 찾기를 바랄 것이지 영원히 죄책감에 묶여 있기를 바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의 요구는 죽은 자를 기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당신 자신의 탐욕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요.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고 벽난로 위 화려한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그것을 깼다. 그때 세바스찬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지아나가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분명하고 확고했다. 아니, 그가 말했다. 그 한 단어가 방 전체를 채우는 듯했다. 에멀라인은 그에게 몸을 돌렸고 그녀의 눈은 불신으로 커졌다. 뭐라고 했어요? 그녀가 요구했다. 세바스찬은 벽난로에서 떨어져 조지아나 옆에 와 섰다. 그녀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그의 몸에서 발산되는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아니라고 했소. 그가 반복했다. 빚은 갚았소, 에멀라인 부인. 당신이 요구한 공개적인 굴욕을 줬소. 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비극에 대해 6년 동안 죄책감을 짊어졌소. 하지만 이것은 줄 수 없소. 결혼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결혼을 욕되게 하지 않겠소. 당신을 내 정부로 들이지 않겠소. 그리고 당신이 엘라이자의 기억을 무기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소. 당장 애쉬포드 하우스를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에멀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 그녀의 손은 옆에서 주먹으로 쥐어졌다. 그녀는 내뱉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도피에 대해 모두에게 말할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신부를 모두 망쳐버릴 거예요. 세바스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한 것으로 낮아졌다. 만약 그런다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동생의 비밀 만남을 부추기고 용이하게 했으며 가족에게 스캔들을 가져올 도피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릴 것이요. 그리고 엘라이자의 병이 그날 밤 나를 만났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힐 것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에게 약속 장소가 정자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날씨를 피해 집에서 안전하게 만나자고 편지를 썼기 때문이요. 당신이 장소를 바꿨고 그녀는 잘못된 곳으로 가서 내가 그녀를 찾기 전까지 1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기다렸소. 에멀라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조지아나는 그것이 전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세바스찬이 혼자 짊어져 온 진실이라는 것. 에멀라인의 죄책감이 그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갑자기 확신했다.
떠나시오. 세바스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다시는 나나 내 아내에게 접근하지 마시오. 만약 그런다면 나는 주저없이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오. 에멀라이는 그들 사이를 번갈아 보았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분노와 두려움으로 추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몸을 돌려 도망쳤다. 그녀의 발소리가 대리석 홀에 울려 퍼졌고 잠시 후 그들은 그녀의 마차가 빠른 속도로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조지아나는 자신이 떨고 있다는 것, 숨이 너무 가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바스찬은 너무나 생생한 감정의 표정으로 그녀에게 몸을 돌렸고 그녀는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나를 변호했소. 그가 놀라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조지아나는 그의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망설이며 덧붙였다. 당신이 스스로 믿는 그런 악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바스찬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가 물러설 시간을 주었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자 그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고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는 당신에게 잔인했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을 상처 입히고 굴욕을 주었으며 당신을 단지 의무인 것처럼 대했소. 하지만 당신은 내게 동정심과 이해심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소. 그리고 오늘 당신은 내가 에멀라인의 요구가 내가 찾은 작은 평화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둘 모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서주었소. 나는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소, 조지아나.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사하오. 조지아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갑옷도, 보통 그를 감싸고 있던 얼음도 없는 세바스찬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더 꽉 쥐며 말했다. 우리 둘 다 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지는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세바스찬은 그녀의 손을 입술로 가져가 손등에 키스했다. 그 제스처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은 강렬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것을 매우 원하오. 그들은 차가운 우아함과 지켜보는 초상화가 있는 정식 응접실에 서 있었다. 하지만 조지아나는 온기와 생명, 그리고 자라나는 것들이 있는 온실을 생각했다. 그날 아침 그가 그녀의 망토에 꽂아준 난초를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었다는 것. 그녀 앞에 남자가 더 이상 다른 여자를 키스하며 그녀의 눈을 쳐다보던 공작이 아니라 어쩌면 시간과 인내가 주어진다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애쉬포드 가문의 예배당은 영지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석양을 받아 금빛, 루비빛, 사파이어빛 세계강으로 변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가진 작은 돌 건물이었다. 조지아나는 오빠의 팔에 손을 얹고 짧은 통로를 걸어가며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무 의자에는 20명의 손님만 모여 있었다. 웅장한 사교계 결혼식에 참석했을 수백 명이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었다. 그녀는 이 친밀함에 감사했고 이 예식이 모든 표정과 몸짓을 해부하고 싶어 하는 가십거리꾼들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비는 사람들에게 목격될 것이라는 점에 감사했다. 그녀의 드레스는 돌바닥에 속삭이듯 스치는 아이보리색 비단이었고 재봉사가 처음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보디스와 소매가 섬세한 난초 자수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연분홍색과 보라색 꽃이 너무나 생생해서 향기를 내뿜을 것만 같았다. 하녀는 공작 자신이 디자인을 요청했고 재봉사와 1시간 동안 그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설명했다고 말해주었다. 이제 세바스찬이 기다리는 제단으로 다가가면서 그녀는 자수된 꽃 하나를 만졌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그녀를 생각하고 이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결혼식 날 그녀가 아름다운 것을 입기를 원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세바스찬은 어두운 코트와 아이보리색 조끼를 입고 똑바로 엄숙하게 서 있었고 크라바트는 정교하게 매여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바뀌었고 눈가의 부드러움이 서려 그를 더 젊고 덜 부담스러워 보이게 했다. 조지아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서 부드러움을 기대하지 않았고 차가운 형식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식은 세바스찬과 그의 아버지를 세례했던 나이든 목사가 읊는 말의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다. 결혼 예식에 익숙한 구절들이 그녀 자신의 삶에 적용되자 새로운 무게를 띄었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순간인 서약이 뒤따랐다. 목사는 세바스찬에게 몸을 돌려 물었다. 그대는 이 여인을 그대의 아내로 맞아 하느님의 규례에 따라 거룩한 혼인의 관계로 함께 살겠습니까? 그대는 그녀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중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지키고 다른 모든 일을 버리고 오직 그녀에게만 충실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조지아나는 숨을 참았다. 세바스찬이 그 말을 단지 형식적으로 읊기를 기다렸지만 대신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예배당의 나머지 부분이 사라질 만큼 강렬하게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그녀의 가슴에 물리적인 접촉처럼 느껴질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얼음처럼 푸른 눈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유색 빛 속에서 따뜻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약속일 수도 있고 간청일 수도 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 자신의 서약을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약간만 떨렸고 그녀는 자신을 상처 입혔다가 예기치 못한 깊은 감정을 보여준 이 남자에게 자신을 맹세했다. 목사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했고 세바스찬은 그녀의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통로를 걸어 내려왔다. 그의 팔에 놓인 그녀의 손 위로 그의 손이 따뜻했다. 조지아나는 어쩌면 이 결혼이 그녀가 두려워했던 차가운 약혼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결혼 축하연은 온실에서 열렸다. 온실은 진미로 가득 찬 테이블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 유리벽으로 확장되었고 난초가 곳곳에 피어 그 공간을 마법 같은 것으로 바꾸었다. 조지아나는 세바스찬이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운 공간, 그가 그녀에게 첫 난초를 주고 그녀가 강하다고 말해준 공간에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사려 깊음에 그가 그녀의 행복에 신경 썼다는 증거에 압도당했다. 식사가 끝났을 때 대공비가 일어나 축사를 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세바스찬에서 조지아나로 그리고 다시 세바스찬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잔을 들고 방 구석구석까지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행복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춘 내 손자와 그를 붙잡을 용기가 있는 그의 신부를 위하여. 손님들은 웃고 박수를 쳤다. 세바스찬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조지아나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얽히는 제스처는 친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 화답하며 손을 꽉 쥐었고 그들을 둘러싼 난초처럼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오후는 저녁으로 저물었고 손님들은 축하와 포옹을 남기고 떠났다. 마침내 조지아나는 하녀의 도움을 받아 웨딩 드레스를 벗고 흰색 비단과 레이스로 된 나이트 드레스를 입은 채 자신의 방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녀의 머리는 어깨 위로 풀려 있었고 하녀가 떠난 후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정원 위로 부드럽게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밤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세바스찬이 무도회에서 이름과 의무뿐인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을 때처럼 거리를 유지할지, 아니면 서약 동안 그의 눈에서 보았던 온기가 그들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아 떨리지 않게 하면서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다. 그녀는 그녀의 방과 세바스찬의 방을 연결하는 잠긴 문, 애쉬포드 하우스에 도착한 이후로 그들 사이에 서 있던 그 장벽을 응시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아니면 몇 시간이었을까? 시간은 모든 의미를 잃은 듯 했다.
그때 그녀는 세바스찬의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 바닥을 가로지르는 발소리를 들었고 숨이 멎었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는 침묵 속에서 크게 들렸고 두 방을 통해 울려 퍼지는 듯한 금속성의 찰칵 소리였다. 그리고 문이 안으로 열리고 세바스찬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코트를 벗고 크라바트를 풀었지만 여전히 결혼식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연분홍사에게 보라색 중심부를 가진 단 하나의 난초, 엘라이자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 들려 있었다. 조지아나는 그 제스처의 의미를 이해했고 그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의 한 조각을 그녀에게 바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들어가도 되겠소, 조지아나. 그가 감정이 격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의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기 때문이요. 당신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또 다른 밤을 홀로 보내는 생각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요. 조지아나는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고 눈에 눈물이 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바스찬. 의무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는 느린 걸음으로 문턱을 넘었고 그의 눈은 결코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아 나머지 세상을 차단하고 오직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난초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는 부드러움에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는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그가 붐비는 무도회장 너머로 조지아나의 눈을 쳐다보며 에멀라인에게 했던 잔인한 키스와는 전혀 달랐다. 상처를 주고 거리를 두기 위해 계산된 연기와는 달랐다. 대신 이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그녀가 거칠게 다루면 깨질지도 모르는 귀한 존재인 것처럼. 그녀는 그 키스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그가 안도인지 항복인지 모를 조용한 소리를 내며 키스를 깊게 하자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하오. 그가 그녀의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그의 이마가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무도회 1 냉담함. 당신의 가치를 한순간이라도 의심하게 만든 것 모두 말이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오, 조지아나. 내가 즉시 알아보지 못한 바보였소. 그녀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다시 그에게 키스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그녀의 손은 그의 조끼를 어깨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놀랄 만큼의 갈망으로 함께 침대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부드러웠고 그녀의 긴장을 인내심 있게 다루었다. 그의 손과 입은 경건한 주의를 기울여 그녀의 몸을 익혔고 그녀의 피부에 속삭이는 사랑의 말들은 그녀를 얼굴 붉히게 하고 그의 손길에 몸을 아치 모양으로 휘게 했다. 그가 마침내 그녀를 진정한 아내로 만들었을 때 짧은 고통은 쾌락과 다른 사람과 결합되는 깊은 친밀감에 삼켜졌다. 세바스찬의 눈을 들여다보며 얼음이 아닌 온기, 거리가 아닌 존재감을 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차가운 의무가 아닌 성장하는 애정 위에 세워졌을 때 결혼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 후 그들은 시트 속에서 얽힌 채 누워 있었다. 불빛이 그들의 피부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세바스찬은 한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에 무늬를 그렸고 그의 표정은 멀리 있어 조지아나의 가슴을 걱정으로 조이게 했다. 그녀는 그의 팔 안에서 몸을 돌려 그를 완전히 마주하고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그는 오랫동안 조용해서 대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떨리는 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엘라이자가 죽던 밤의 완전한 진실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소. 에멀라인은 일부를 알고 그것을 이용해 나를 조종했지만 수치심이 너무 커서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소. 조지아나는 그의 손을 잡아 자기 심장에 대고 그의 손바닥 아래에 꾸준한 박동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말했다. 말해줘요, 세바스찬. 제가 함께 짊어지게 해줘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때때로 갈라졌다. 엘라이자가 가족이 빚을 갚아줄 늙은 백작과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날 밤 도망가자고 애원했던 것.
폭풍우 속의 만남이 그들의 도피였어야 했던 것. 그가 정자에 도착했을 때 절망에 빠진 그녀를 발견했던 것. 그는 자신이 망설였던 것. 도피하면 두 가문에 닥칠 스캔들과 파멸에 대해 생각했던 것. 기다리면서 합법적인 길을 찾자고 제안했던 것을 이야기했다. 엘라이자는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그가 모든 것을 걸 만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소. 세바스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는 그녀를 쫓았지만 그녀는 너무 빨랐고 비가 너무 세서 거의 볼 수 없었소. 마침내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강 근처 진흙 속에 쓰러져 있었소. 흠뻑 젖고 떨면서. 내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이미 손 쓸 수 없었소. 며칠 안에 열이 올랐고 그녀는 나를 저주하며 죽었소. 나의 비겁함으로 내가 그녀를 죽였다고. 내가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다면 예의범절보다 그녀를 선택했을 거라고 말했지. 조지아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고 그의 몸이 조용한 흐느낌으로 떨릴 때 세바스찬을 더 꽉 안았다. 이 자랑스러운 남자가 마침내 사랑하고 잃어버린 소녀를 위해 슬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신이 알 수 없었던 것은 세바스찬이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계속했다. 에멀라인이 전체 도피 계획을 꾸몄다는 것이요. 그녀는 우리가 둘 다 다른 사람과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라이자가 나를 쫓도록 부추겼소. 그녀는 우리가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도왔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도피 스캔들로 아름다움과 매력에서 자신을 가리는 동생을 없애버리기를 바랐던 것이요. 엘라이자는 항상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에멀라인은 그것을 원망했소. 엘라이자가 죽었을 때 에멀라인은 자신의 죄책감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나를 비난했소. 나는 내가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소. 내가 조금 더 용감했거나 더 결단력이 있었다면 엘라이자는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조지아나는 그의 머리카락,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이 부족할 때 그녀의 손길이 위로를 전하게 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엘라이자는 병으로 죽었어요, 세바스찬. 상심이나 비겁함, 혹은 당신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기로 선택했고 비극이 뒤따랐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세바스찬은 눈물로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 죄책감을 6년 동안 짊어졌소. 나 자신을,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당신을 벌했소. 하지만 당신은 내게 보여주었소, 조지아나. 어쩌면 내가 행복에 대한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당신이 허락해준다면. 조지아나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맹렬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끝내요. 우리 둘 다 삶을, 희망을, 서로를 선택해요. 더 이상 유령은 없어요, 세바스찬. 오직 우리뿐이에요. 그는 그녀에게 다시 깊고 열정적으로 키스했고 그녀는 그들 사이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죄책감의 갑옷이나 과거의 무게 없이 완전히 자신을 그녀에게 내어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다시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것은 더 느리고 더 깊었으며 한 번에 주장하고 항복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들이 불빛 속에서 졸고 있을 때 세바스찬의 팔이 그녀를 감싸고 난초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조지아나는 오랫동안 잠겨있던 그들의 방 사이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물리적인 접근 이상을 상징한다는 것을, 세바스찬이 그녀를 그의 마음에 잠긴 방으로 들여보내고 그의 슬픔의 짐과 미래의 희망을 나누려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중얼거렸다. 내가 한 모든 일 이후에. 조지아나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려 그의 턱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아마 우리 둘 다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었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세바스찬은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오, 조지아나.
나는 우리 삶에 매일 당신이 나를 변호하고 내가 상처 준 부서진 남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믿어준 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며 보낼 것이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그녀의 귀 밑에서 그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는 것을 들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며 세상을 하얗게 덮고 낡은 상처들을 새로운 약속으로 덮었다. 그녀는 그토록 잔인함과 고통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결혼이 결국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기다림과 상처의 가치가 있는 무언가. 세바스찬이 그들의 유리 성격에서 그토록 정성껏 돌보는 난초처럼 피어날 무언가로. 그 소책자는 단 하루 만에 런던의 모든 유행하는 응접실에 나타났다. 그 페이지들은 사교계가 진정으로 엄청난 스캔들을 위해 남겨둔 종류의 즐거운 공포와 함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다. 세바스찬이 난초들 사이에서 책을 읽고 있던 조지아나에게 온실로 그것을 가져왔을 때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그의 손은 값싸게 인쇄된 페이지들을 내밀며 떨리고 있었다. 애시포드 스캔들의 진실, 제목이 선정적인 글씨로 선언했고 그 아래에는 세바스찬과 엘라이자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모든 사실을 추악한 것으로 왜곡하여 담겨 있었다. 그가 순진한 소녀를 결혼 약속으로 유혹하고 그녀가 불편해지자 버렸으며 그녀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살해한 후 자신에게 존경받을 만한 겉모습을 제공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조지아나 페어팩스 양을 강제로 결혼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그 글들은 진실로 포장된 독이었고 독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할 만큼 세부 사항은 정확했지만 최악의 해석을 암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조지아나는 읽으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에멀라인의 복수라는 것을 즉시 이해했기 때문이다. 세바스찬의 죄책감과 후원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패배한 여자가 그를 사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공개적으로 파괴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세바스찬은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온실을 오가며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는 분노와 절망으로 팽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이 더러운 것에 닿게 하지 않겠소, 조지아나. 당신은 가족에게 돌아가시오. 나 혼자 이 일을 마주하게 해주시오. 사회는 결국 이 스캔들의 실층을 내고 새로운 먹잇감으로 옮겨가겠지만 당신이 내 과거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는 없소. 조지아나는 소책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일어서서 세바스찬이 난초 옆에 멈춰선 곳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그를 쳐다보게 했다.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 일을 마주하거나 아니면 전혀 마주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당신은 자정의 키스 스캔들에서 나를 보호하고 싶어 했지만 대신 당신은 내게 더 가치 있는 것, 동등한 자격으로 당신 곁에 설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려워졌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으로 그것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세바스찬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고 그의 눈은 마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는 듯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가 말했다. 사회는 잔인할 것이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우리 둘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할 것이오. 조지아나는 그에게 익숙해진 제스처, 그녀를 군대에 맞서는 여왕처럼 보이게 하는 그 결의에 찬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 둘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하게 내버려 둬요. 나는 당신의 아내이고 당신의 싸움은 나의 것이에요. 대공비는 그날 저녁 도서관에 모여 대응책을 계획할 때 조지아나의 평가에 동의했다. 노부인의 날카로운 눈은 소책자를 읽고는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리자 분노로 번뜩였다. 소책자는 불 속에서 말리고 검게 변했다. 내일 밤 틸리 무도회에 참석한다. 대공비가 선언했다. 그것은 시즌의 첫 주요 행사고 온 런던이 거기에 있을 게다. 우리가 숨으면 그들은 비난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우리가 함께 단결하여 나타나면 우리는 이 독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야. 조지아나는 소책자를 읽었을 500명의 손님들, 죄책감이나 수치심, 불화의 징후를 찾기 위해
모두가 지켜볼 그들을 마주할 생각에 위가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성명을 발표할 만한 드레스가 필요하겠어요. 대공비는 날카롭고 사납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딱 맞는 게 있지. 내가 네 나이 때 입었던 건데 이 시골뜨기 가십거리꾼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기죽게 했었단다. 다음 24시간은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조지아나의 하녀는 대공비의 무도회 드레스를 그녀의 작은 체구에 맞게 수선했다. 그 드레스는 깊은 사파이어색 비단으로 조지아나의 눈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평소 입던 것보다 더 낮게 파였지만 대공비는 고집했다. 너는 공작 부인처럼 보여야 해. 얘야. 겁먹은 소녀가 아니라. 세바스찬은 맞닥뜨렸을 때 할 말을 연습했지만 조지아나는 그의 어깨의 긴장, 그가 아무리 편안해 보이려 애써도 턱이 굳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소책자를 읽은 이후로 다듬어 온 말, 자신의 연설을 방에서 혼자 몇 시간 동안 연습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반복할수록 강해졌다. 그녀는 자정의 키스를 세바스찬이 에멀라인에게 키스하하며 그녀의 눈을 쳐다보던 동안 대리석 기둥 옆에 홀로 서 있던 것을 생각했고 그 굴욕에서 살아남았다는 지식에서 힘을 얻어 이것 또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틸리 무도회장은 붉은색과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는 열정을 진정시키기보다는 불태우기 위해 고안된 공격적인 색상 같았다. 세바스찬과 조지아나가 문간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공간 전체가 조용해졌다. 500개의 얼굴이 열렬한 호기심에서부터 노골적인 적대감에 이르는 표정으로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조지아나는 세바스찬의 팔을 그의 야회복을 통해 자국이 남을 만큼 세게 잡았지만 얕은 계단을 내려가 무도회장으로 들어서는 동안 얼굴을 침착하고 평온하게 유지했다. 군중은 모세 앞의 홍해처럼 그들 앞에서 갈라졌고 손님들은 그들이 걸어가야 할 심판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속삭임은 즉시 시작되어 마른 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공간을 휩쓸었다. 소책자 읽었어요 라고 그들은 말했다. 저 불쌍한 소녀를 억지로 결혼시키다니 라고 그들은 말했다. 애쉬포드 결혼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걸 항상 알았어요 라고 그들은 말했다. 조지아나는 각 단어가 등 뒤에 던져지는 돌처럼 느껴졌지만 계속 걸었고 턱을 들고 척추를 똑바로 세웠다. 세바스찬의 손이 그의 팔에 있는 그녀의 손을 덮었고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그가 긴장으로 떨리는 것을 느꼈고 그의 보호 본능은 어떤 폭발도 스캔들을 부채질할 뿐이라는 지식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무도회장 중앙, 곧 커플들이 춤을 출 광택나는 넓은 바닥에 도착했다. 조지아나는 지금이 그 순간이라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면 용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세바스찬의 팔을 놓고 그에게서 멀어져 방의 먼 끝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다리는 물처럼 느껴졌고 각 걸음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공간은 그녀 주위에서 확장되는 것 같아 완전히 노출된 기분이었고 500쌍의 눈이 물리적인 접촉처럼 그녀에게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세바스찬이 첫 난초를 주었을 때의 얼굴을, 그가 그들의 방 사이에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던 방식을, 그들 사이에 쌓인 모든 작은 신뢰와 부드러움의 행위들을 생각했고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녀는 단상에 도착하여 군중을 마주보고 불확실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목소리로 오케스트라에게 조율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놀란 표정의 지휘자는 침묵을 위해 지휘봉을 들었고 갑자기 무도회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조지아나는 얼굴의 바다를 내다보았고 그들 중에서 세바스찬의 얼굴을 찾았다. 그의 표정은 자부심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제 남편은 젊음의 열정으로 엘라이자 데쉬우드를 사랑했습니다. 군중은 그녀가 그 관계를 직접 인정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죽음은 악의가 아닌 질병의 비극이었고
슬픔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녀의 기억을 더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침묵은 절대적이었고 부채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비단의 속삭임조차 없었다. 조지아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끼며 계속했다. 저는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남자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애쉬포드 공작 부인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랑과 상실은 스캔들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입니다. 제 남편은 옛사랑을 애도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저는 제 앞에 있었던 여인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결혼 모두를 존중합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움직임을 보았고 뒤쪽 근처에 있는 에멀라인의 하얀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파괴하려 했던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보다 자신의 마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죽은 자에 대해 독을 퍼뜨리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 축하할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그의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저를 그에게 이끌었다는 것, 그의 슬픔이 그의 마음의 깊이를 말해준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의 아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설이 끝났고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숨쉬지 않았다. 조지아나는 무릎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가 계산을 잘못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대공비가 천천히 신중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풍파에 시달린 손이 무도회장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마주쳤다. 그리고 하나둘씩 다른 손님들이 그녀를 따랐고 소리는 파도처럼 커져 전체 공간이 그 소리로 울렸다. 조지아나는 세바스찬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고 그가 군중을 뚫고 그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에멀라인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옛 친구들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사교계만이 할 수 있는 정밀함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그때 세바스찬이 거기에 있었고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장엄하오, 사랑하오. 나는 당신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 평생을 노력해서 그렇게 되겠소. 오케스트라는 신호를 감지하고 연주를 시작했고 세바스찬은 조지아나를 바닥으로 이끌어 왈츠를 추었다. 그녀는 문득 지금이 자정이라는 것, 그가 에멀라인에게 키스하며 그녀의 눈을 쳐다보던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팔에 안고 그녀가 숨이 멎을 만큼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사랑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아내요. 그가 음악에 맞춰 돌면서 속삭였다. 내 동반자, 내 동등한 사람, 내 사랑. 내가 에멀라인 부인에게 키스하며 당신을 보았을 때 나는 당신을 밀어내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소.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소. 나는 사랑할 수 있소.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절실히 사랑하기 때문이요. 조지아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지만 가슴이 너무 벅차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보여주세요, 세바스찬. 말이나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평생으로요. 다른 커플들이 그들과 함께 바닥에 합류했고 무도회장은 적대적인 경기장에서 축하의 장으로 변했다. 조지아나는 군중 속에서 도망치는 에멀라인의 모습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패배로 추했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감 대신 이 장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대공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옆에서 지켜보았고 나중에 그녀는 조지아나에게 평생 누구에게도 이보다 더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다고. 연설이 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교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데 완벽하게 조율되었다고. 조지아나가 그들의 파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의 승리로 바꾸었다고 말할 것이었다.
왈츠가 계속되는 동안 세바스찬은 조지아나를 더 가까이 안았고 그의 뺨을 그녀의 관자놀이에 대고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이 내 곁에 서기로 선택해준 것에 매일 감사하며 살겠소.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턱에 키스하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결혼의 의미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서명한 계약이 아니라 기쁨,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통해 함께 있기로 하는 매일의 결정이죠. 음악이 고조되었고 다른 손님들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고 인정하고 심지어 감동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조지아나는 그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를 그토록 잔인하게 시작했던 자정의 키스가 이 자정의 왈츠, 스캔들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이 단결과 사랑의 공개적인 선언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소책자는 한 달 안에 잊힐 것이고 질투심 많은 여자의 쓴소리로 치부될 것이다. 하지만 자정에 톤이 박수치는 동안 함께 춤추는 애쉬포드 공작과 공작 부인의 이미지는 전설이 되어 응접실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의 예로 속삭여질 것이고, 젊은 아가씨들은 그 아름다움에 앞서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결코 알지 못한 채 그 로맨스에 한숨을 쉴 것이다. 왈츠가 끝났을 때 세바스찬은 정중한 정확성으로 조지아나의 손에 허리를 굽혔고 미소와 고개를 끄덕이는 손님들을 지나 그녀를 바닥에서 이끌어냈다. 그들은 대공비를 모시고 겨울밤 속으로 떠났고 그들의 마차가 애쉬포드 하우스로 돌아가는 동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차 안에서 세바스찬은 조지아나를 팔에 안고 절실한 강렬함으로 키스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그녀를 놓아주었을 때 그는 말했다. 나는 그들을 혼자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소. 6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들의 증오가 나를 덮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소. 하지만 당신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하고 모든 것을 바꾸었소. 어떻게 그런 용기를 찾았소? 조지아나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그녀의 귀 밑에서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에게서 찾았어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 과거의 실수가 미래의 행복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보여준 방식에서요. 당신은 나에게 온실과 난초, 그리고 열리는 잠긴 문을 주었어요. 당신은 나 자신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었어요. 대공비는 맞은편 좌석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 둘은 메스꺼울 정도로 낭만적이지만 대안보다는 낫겠지. 이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애정 표현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으로 유지하렴. 그들은 웃었고 저녁의 긴장이 마침내 풀렸다. 조지아나는 이것이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다. 이 온기와 수용, 그리고 세상에 맞서 함께 서려는 의지. 그녀는 모든 희망의 끝처럼 보였던 자정의 키스가 대신 그녀가 결코 원한다고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사했다. 봄은 축복처럼 애쉬포드 하우스에 도착했다. 겨울 내내 얼어붙고 황량했던 정원은 갑자기 색으로 폭발했고 수선화가 마지막 눈 조각을 뚫고 피어났으며 나무들은 햇빛을 받아 안에서부터 빛나는 듯한 부드러운 녹색 잎을 펼쳤다. 조지아나는 만개한 난초들, 보라색과 분홍색, 흰색과 노란색이 살아있는 아름다움의 테피스트리를 만드는 온실에 서서 그날 아침 의사에게서 확인받은 소식을 세바스찬에게 전할 용기를 찾으려 애쓰며 여전히 평평한 배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고 그 3개월의 행복은 너무나 깊어서 때때로 그녀를 두렵게 했다. 왜냐하면 그토록 완벽한 것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운명이 몇 년 전 세바스찬에게서 엘라이자를 앗아갔던 것처럼 이 기쁨을 빼앗아갈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몸 안에 그들의 사랑의 증거, 잎이 금색으로 변하고 공기가 상쾌해지는 가을에 태어날 아이를 품고 있었다.
세바스찬은 매일 아침처럼 도착하여 코트를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 그에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 된 난초를 돌보았다. 그는 그녀를 보자 미소를 지었고 그 개방적이고 경계 없는 표정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여자를 키스하며 그녀의 눈을 쳐다보고 자신의 마음은 다른 곳에 속해 있다라고 선언했던 얼어붙은 공작을 너무나 잘 기억했기 때문이다. 좋은 아침, 그가 말했다. 그는 다가와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키스했고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리고는 물었다. 무슨 일이오? 무슨 일 있었어? 조지아나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손으로 그의 손을 덮었다.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아이를 가졌어요, 세바스찬. 우리에게 아기가 생길 거예요. 그 말들은 온실의 습한 온기 속에 매달려 그들 사이에 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을 지켜보았다. 충격이 경이로움으로 그리고 순수한 환희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배 위에 손을 펼치고 이마를 그녀의 드레스 천에 대었다. 아이, 그가 목이 메어 말했다. 우리 아이, 그리고 조지아나, 나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소. 모든 것 이후에 나는 이 행복을 받을 자격이 없소.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 손가락 아래에 어두운 비단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도 행복을 받을 자격이 없을 거예요, 세바스찬. 하지만 행복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약속이에요. 세바스찬은 눈물 젖은 얼굴과 눈에 두려움 같은 것이 서린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가 말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엘라이자를 잃었던 것처럼 당신을 잃으면 어쩌지?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이오. 조지아나는 온실 바닥에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흙과 난초의 향기가 그들을 감쌌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잃지 않을 거예요. 나는 강하고 건강하며 런던 최고의 의사들이 내 곁에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있다는 것이고 나는 우리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당신 곁에서 늙어갈 모든 의향이 있어요. 그러니 그 두려움은 버려요, 내 사랑. 우리는 과거를 충분히 애도했어요. 이제 우리는 미래를 축하해요. 그는 그때 절실한 강렬함으로 그녀에게 키스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그녀를 놓아주었을 때 그는 웃었고 그 소리는 놀랍고 기뻤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부모가 될 거야. 당신은 엄마가 될 거고 나는 아빠가 될 거야. 그들이 결혼했을 때 그토록 불확실해 보였던 미래가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세바스찬은 조지아나에게 도서관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가 불 앞에서 초조한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모든 상호작용이 긴장과 말하지 않은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결혼 초기를 생각나게 했다. 그는 그녀가 들어서자 멈추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서론 없이 말했다. 다시 나와 결혼해 주겠소? 조지아나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박이며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결혼했어요, 세바스찬. 3개월 전에 예식을 잊으셨나요? 그는 29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소년처럼 보이게 하는 그 비뚤어진 반쪽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우리의 첫 결혼은 의무와 계약이었소. 우리 아버지들의 소원과 사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법적 형식이었지. 하지만 나는 당신과 다시 결혼하고 싶소, 조지아나. 이번에는 순전히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이며 서로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말하는 우리가 직접 쓴 서약으로. 조지아나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완벽하게 세바스찬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된
지금 그들의 시작을 다시 만들고 싶어 하는 이 욕망. 그녀는 말했다. 네, 다시 당신과 결혼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몇 번이고 결혼할게요. 그들은 다음 3일 동안 서약을 쓰는데 보냈다. 조지아나는 종이와 잉크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 너무 격식적이거나 화려하게 들리는 구절들을 지우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를 찾으려 애썼다. 마침내 그녀는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 간단하고 강력한 약속들로 정했다. 세바스찬은 난초에 둘러싸인 온실에서 작업했다. 그녀는 때때로 그가 펜을 손에 들고 생각에 잠겨 허공을 응시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가 같은 도전에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몇 달간의 변화를 그들의 사랑의 본질을 담아낼 문장으로 증류하려 애쓰고 있었다. 예식은 토요일 저녁 해질녘에 열렸다. 온실은 황금빛으로 가득 차 유리벽이 마치 전체 구조가 붙잡힌 태양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빛났다. 조지아나는 베일 대신 머리에 꽃을 꽂은 봄의 녹색의 간단한 드레스를 입었고 보석이나 정교한 스타일링 없이 진정한 그녀 자신으로 서 있었다. 세바스찬은 코트나 크라바트 없이 셔츠 소매와 조끼를 입었고 대공비는 그들의 유일한 증인으로 문 근처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감동으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서로를 마주보고 섰고 난초들이 영광스러운 풍요 속에서 그들 주위에 피어 있었다. 세바스찬이 말하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거칠었다. 우리 사이의 모든 문을 열 것을 약속합니다. 그의 눈은 결코 조지아나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삶의 매일 당신을, 진정으로 당신을 볼 것을 약속합니다.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에게 합당한 미래를 건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죽어 있었소, 조지아나. 당신이 나를 다시 살렸소. 조지아나는 자신의 서약으로 대답하며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무도회장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당신 곁에 설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할 때 당신을 믿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이 난초들을 돌보는 것처럼 인내와 관심, 그리고 무엇이 피어날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사랑을 소중히 가꿀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우리는 서로를 살렸어요, 세바스찬. 그것이 사랑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키스했을 때 대공비는 이제야 좀이라고 중얼거렸고 조지아나는 세바스찬의 입술에 대고 웃었다. 그들의 섞인 눈물에서 짠맛이 났다. 그녀는 이 예식이 사적이고 단순하며 완전히 그들만의 것이었던 이 예식이 예배당에서의 공식적인 결혼식보다 더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선언이었으며 의무나 책임의 그림자 없이 이루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예식 후 세바스찬은 조지아나를 작업대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그가 풍부한 흙이 담긴 화분을 준비해 두었고 그 옆에는 뿌리가 조심스럽게 쌓인 작은 난초가 있었다. 그가 설명하기를 이것은 그가 몇 달 동안 재배해온 교배종으로 두 가지 다른 종을 교배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함께 심읍시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읍시다. 당신이 내게 보여준 은혜와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온실 바닥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난초를 흙에 심으면서 화분 주위에 손을 잡았다. 세바스찬은 그것을 조지아나의 은혜라고 명명했고 조지아나는 그녀 안에서 자라는 아이, 그들의 결합으로 태어난 또 다른 새로운 창조물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이 꽃 이상을 심고 있다는 것, 희망과 연속성, 그리고 가장 혹독한 겨울 후에도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는 약속을 심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뒤따른 날들은 황금 같았다. 조지아나의 임신은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세바스찬은 점점 더 보호적이고 부드러워졌으며 대공비는 상황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선언하고 이미 아기방을 계획하고 있었다. 봄은 초여름으로 깊어졌고 정원은 장미와 라벤더로 폭발했다.
어느 날 저녁 조지아나는 거의 자정 무렵 평소와 다른 시간에 온실에서 세바스찬을 발견했다.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난초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넣었고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막 보이기 시작한 그녀의 부드러운 배의 굴곡 위에 놓여 있었다. 나를 용서하오?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날 밤 그 키스, 내가 당신을 상처 입힌 모든 것에 대해. 조지아나는 그의 팔 안에서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그가 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녀가 이미 행동으로는 100번도 더 주었지만 말로는 주지 않았던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았다. 용서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느끼는 모든 사랑이 그녀의 표정에서 타오르며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날 밤이 나를 당신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만약 그 끝이 당신의 팔 안에서 끝난다면 1000번이라도 다시 겪을 거예요. 세바스찬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가 깨닫지 못한 채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보면서 다른 여자에게 키스했소. 그것은 내가 한 가장 잔인한 짓이었소. 조지아나는 미소 지었고 그 평온한 표정은 그녀의 갑옷이자 진실이 되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보면서 다른 여자에게 키스했어요. 그것은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잔인함은 일시적이었지만 사랑은 영원해요. 집 어딘가에서 시계가 자정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열린 온실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세바스찬은 종소리가 시간을 세는 동안 그녀에게 키스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하나, 둘, 셋. 이 키스는 그 첫 자정의 키스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를 밀어내고 감정적 거리를 두기 위해 가했던 연기적인 잔인함과는 달랐다. 대신 이것은 부드럽고 깊었으며 약속으로 가득 찬 몇 달 동안 서로의 마음을 배우며 함께 쌓아온 파트너십과 열정, 그리고 깊은 친밀함을 말해주는 키스였다. 넷, 다섯, 여섯. 종소리는 계속되었고 조지아나는 세바스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그의 머리카락 속에, 그녀의 몸은 마치 그들이 서로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처럼 그의 몸에 꼭 맞았다. 7, 8, 9. 그녀는 장밋빛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대리석 기둥 옆에 홀로 서 있던 소녀를, 약혼자가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던 그 소녀를 생각했다. 그들이 그 파괴의 순간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10, 11, 12. 마지막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세바스찬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마가 그녀의 이마에 닿았고 그들의 숨결이 따뜻한 온실 공기 속에서 섞였다. 사랑하오.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멈추지 않을 것이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고 너무 오랫동안 죄책감과 슬픔의 벽 뒤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동정심과 용기, 그리고 내 온전한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당신의 거부로 그 벽들을 허물었소. 조지아나는 그에게 다시 부드럽고 달콤하게 키스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영원히 말해줘요, 세바스찬. 나는 결코 듣는데 지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그만큼 맹렬하게, 그만큼 완전히 사랑한다는 걸 알아줘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 동반자이며 내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는 매일 당신을 선택해요. 계약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함께 심었던 조지아나의 은혜가 이미 새로운 성장의 징후를 보이는 피어나는 난초에 둘러싸여 온실에 함께 서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그들은 애쉬포드 하우스 위로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은빛빛이 정원과 고대 돌벽을 비추고 있었다. 조지아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는 이 조용한 순간, 그들이 그 자정의 키스의 잔해에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이 확신이라고 생각했다. 세바스찬은 그날 밤 휘트모어 무도회에서 그녀를 밀어내려 했고
자신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으며 미래의 고통 가능성에 대한 방패로 잔인함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장대하게 실패했다. 왜냐하면 조지아나는 잔인함 너머에 부서진 남자를 꿰뚫어 보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기로 선택했으며 그가 심판받을 자격이 있을 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치유되고 성장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기 때문이다. 엘라이자가 사랑했던 난초, 연분홍사에게 보라색 중심부를 가진 꽃이 근처에서 피어 있었다. 조지아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부드럽게 만지며 세바스찬을 처음 사랑했던 소녀, 그의 죽음이 그를 거의 파괴할 뻔했지만 그의 기억이 또한 역설적으로 그가 조지아나가 제공하는 힘과 동정심을 이해하도록 준비시켜준 소녀의 기억을 기렸다. 왜냐하면 슬픔은 그에게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고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쳐 주었으며 그가 가진 것을 가졌을 때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안으로 들어가야겠소. 세바스찬이 마지못해 말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하오. 의사가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했소. 조지아나는 웃으며 발끝으로 서서 그의 턱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나는 임신한 거지. 유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바스찬. 하지만 네, 침대로 가요. 그들은 손을 잡고 온실에서 집으로 걸어갔다. 더 이상 차갑지 않고 그들의 공유된 삶의 증거, 초상화와 꽃,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읽은 책들로 따뜻해진 복도를 지나. 그들이 그들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방 사이의 문은 결혼식 밤 이후로 그랬던 것처럼 열려 있었고 그 상징적인 장벽은 영구적으로 제거되었다. 나중에 그들이 침대에서 얽힌 채 누워 있을 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세바스찬의 손이 그녀의 배의 곡선 위에 소유욕적으로 놓여 있었다. 조지아나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자정의 키스를 생각했고 끝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녀는 때때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들이 실제로는 변장의 선물, 더 쉬운 길로는 결코 오지 않았을 변화의 기회라는 것을 이해했다. 세바스찬은 그녀의 눈을 쳐다보며 다른 여자에게 키스했고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속해 있다고 선언했으며 그들의 결혼을 차가운 형식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잔인함 아래에는 다시 마음을 걸기가 두려운 상처 입은 남자가 있었고 조지아나는 그 두려움을 보고 인내와 이해로 조각조각 해체하기로 선택했다. 마침내 세바스찬에게는 아무런 방어 수단도 남지 않았고 그는 완전히 취약하고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어 그녀 앞에 섰다. 그녀 안에 아이가 움직였고 나비 날갯짓 같은 설렘이었다. 조지아나는 세바스찬의 손을 배에 더 꽉 눌러 그도 느낄 수 있게 했고 그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그가 느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우리 아이, 그가 경이로움에 속삭였다. 우리 미래. 그녀는 달빛 속에서 그를 보기 위해 몸을 돌렸고 그의 모습은 그림자와 사랑으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우리 선택. 그리고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세바스찬.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고 서로를 선택하며 두려움보다 사랑을, 슬픔보다 희망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 뺨, 입술에 키스하며 각 키스 사이에 사랑의 말과 약속을 중얼거렸다. 조지아나는 눈을 감고 온기와 안전,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그녀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던 자정의 키스가 대신 그녀가 결코 원한다고 알지 못했던 모든 것, 그녀를 진정으로 봐주는 동반자, 시험받고 증명된 사랑, 그리고 온실의 난초처럼 아름답고 회복력 있으며 완전히 그들만의 것인 행복을 주었다는 뼈저린 확신에 둘러싸여 잠에 빠져들었다.